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세바스토폴의 주유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종이 쿠폰입니다. 점령 당국이 5월 31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휘발유 배급 쿠폰. 그런데 오늘 6월 11일은 그 쿠폰조차 무용지물입니다. 도시 책임자 라즈 보자예프 본인이 텔레그램에 직접 올렸어요. 연료 트럭이 도시에 도착하지 못했다. 쿠폰 사용을 일시 중지한다고요. 이 도시가 어디입니까? 흑해의 휴양도시이자 러시아 흑해 함대의 모왕. 한여름 관광 시즌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푸틴이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던 크림반도의 심장. 그 심장 한복판의 주유소 앞에서 지금 빈손으로 쿠폰 만든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식용유도 한 사람당 3병, 파스타도 3봉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흑해 휴양도시에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크림은 러시아가 직접 닿아 있는 땅이 아닙니다. 본토와는 다리로만 연결돼요. 그런데 본토에서 점령지 헤르손을 거쳐 크림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 그 길의 가장 중요한 도로다리가 6월 7일 밤에 무너졌습니다. 정확히는 무너졌다기보다 무너진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틀 뒤 한 번 더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또 다른 다리, 그 다음 날엔 4개가 동시에. 이 모든 게 결정에서 실행까지 단 6시간 안에 끝난 한 번의 작전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리 폭격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의 타격으로 다리 한 개가 아니라 점령 크림 전체로 가는 보급의 산수가 통째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산수가 바뀐 방식, 그 방식이 우리한테 동해 너머의 문제가 아니라 동해 이쪽 우리 발밑의 문제이기도 한 이유. 그게 오늘의 진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3겹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이 일어났는지 표면이에요. 어떤 부대가 어떤 무기로 어떤 다리를 어떻게 쳤는지. 둘째, 왜 이게 단순한 다리 끊기가 아닌지. 그 안에서 작동한 3가지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세바스토폴 주유소 앞에 줄에서 시작해서 동해 건너 한반도까지 어떻게 닿는지 결과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그 6시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안에 다른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 6시간이 무서운 진짜 이유, 그게 마지막에 있어요. 먼저 무엇이 일어났는지부터. 6월 7일 밤 우크라이나 두 부대가 점령 헤르손주의 총가르 다리를 쳤습니다. 한 부대는 퍼스트 세퍼릿 어설트 레지먼트,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웅 드미트로 코츠바일로의 이름을 단 부대예요. 또 한 부대는 470 피프스 세퍼릿 어설트 레지먼트, 일명 코드 9점입니다. 그리고 두 부대의 합동지휘소 이름이 핵심이에요. 팔랑크스, 다중영역 작전센터, 영어로는 멀티도메인 오퍼레이션 센터입니다. 다중영역 작전이 뭐냐면요. 원래 군대에서는 사이버, 정보, 드론, 포병이 다 따로 일합니다. 정보 부서가 뭘 알아내면 보고서가 올라가고 며칠 뒤 회의가 잡히고 그 회의에서 누가 칠지 결정되고 그게 또 부대로 내려가요. 다중영역 작전센터는 이걸 부수입니다. 사이버 정찰, 전자전, 드론 부대가 한 화면 앞에 같이 앉아서 같은 정보를 같은 시간에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요. 이게 핵심입니다.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이 팔랑크스 센터 안에는 퍼스트 부대 사령관 필라시킨이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 정보 전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적의 통신, 적의 보급 일정, 적의 트럭 출발 시각, 그런 걸 적의 내부에서 직접 캐내는 부서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적이 곧 다리를 통해 연료를 보낸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결정에서 실행까지 6시간이 걸렸다. 사령관 본인의 말입니다. 쓴 무기는 2종류입니다. 첫째, FP-2. 우크라이나의 파이어포인트라는 회사가 만든 자체 공격 드론이에요. 이 파이어포인트라는 회사, 작년에 미국 AP통신이 비밀 공장 안까지 들어가서 취재한 곳입니다. 친구 몇 명이 모여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장거리 무기를 못 받자 직접 만들기 시작한 회사예요. 지금은 하루 100대씩 드론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FPE는 그중 사거리 200km, 탑재량 170kg까지 가는 모델이에요. $200짜리 1인칭. FPV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체급입니다. 큰 폭탄을 매달고 멀리까지 가서 사람이 영상을 보면서 표적에 들이박는 무기예요.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베헤모스. 5월 말에 처음 공개된 신형이에요. 우크라이나의 글레파와 컬버 에어로스페이스 두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사거리 300km, 길이는 약 2.2m, 사람 키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기수에 40kg, 일반 폭약, 그 뒤에 35kg 열압력탄, 도합 75kg짜리 2단짜리 탄도입니다.
열압력탄이 뭐냐면요, 폭발 직전에 공기 중에 가연성 액체를 안개처럼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2차 폭발을 일으켜요. 같은 무게 TNT보다 충격파가 대략 10배 강합니다. 콘크리트를 뚫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안에서 흔들어 깨는 무기예요. 베헤모스는 스타링크로 조종됩니다. 그리고 초저공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방공망의 빈틈을 정확히 노려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본인이 인정합니다. 스타링크 신호를 차단할 공중 전자전 체계를 아직 못 만들었다고요. 그 빈틈을 베헤모스가 정확히 들어옵니다. 이 베헤모스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게 바로 6월 7일 밤의 총가르 다리였습니다. 다리 상판에 직경 약 1m짜리 구멍이 뚫렸어요. 트럭도 승용차도 그날 밤 이후 그 다리로는 단 한 대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신형 무기의 첫 실전이 다리 위에 1m 구멍을 뚫는 걸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틀 뒤 6월 9일 밤 우크라이나는 한 번 더 칩니다. 이번엔 FP2만으로 퍼스트 부대가 성명을 냈어요. 또 할 수 있냐고요? 이미 했습니다. 이게 그냥 자랑이 아닙니다. 시그널이에요. 러시아가 응급 복구를 시도하면 다시 친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사실 끝난 게 아닙니다. 6월 10일 새벽엔 헤르손주, 또 다른 다리, 헤니체스크에서 아라바트 사주로 이어지는 다리가 차단됐어요. 그 다음 날엔 페레오브라젠카, 미르니, 아르면스크, 크라스노페레콥스크 일대의 다리 4개가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점령 측 책임자 살도가 직접 인정한 숫자만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무슨 그림이 나옵니까? 닷새 동안 크림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줄줄이 끊겼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할 게 있어요. 다리는 사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합니다. 다리를 정말로 무너뜨리려면 교각을 때려야 한다고요. 다리 상판을 뚫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교각, 그러니까 다리를 떠받치는 기둥. 그건 드론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건 사보타주, 그러니까 폭탄을 안에서 터뜨리거나 강력한 미사일 정밀 타격으로만 가능해요. 총가르 다리는 지금도 기둥은 멀쩡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크림 북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총가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란차크 검문소가 있고 차플린카 검문소가 있고, 게다가 러시아군은 2023년부터 24년 사이에 이미 총가르 다리 옆에 부교를 깔아놨어요. 부교가 뭐냐면 배 같은 부유체 위에 깔개를 얹은 임시 다리예요. 군용 트럭이 일단 지나가긴 합니다. 러시아도 이걸 모르고 다리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알면서 대비하면서도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군사평론가 셀레진 요프도 이번에 분명히 경고했어요. 총가르 다리 한 방으로 적의 보급이 완전히 끊긴다는 환상은 갖지 말자고요. 북쪽에서 크림으로 들어가는 길은 적어도 3갈래 더 있다고. 셀레진 요프의 말이 옳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든 보급선을 한 번에 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다리는 멀쩡히 서 있어요. 우회로도 있어요. 부교도 있어요. 러시아 본토의 정유 능력은 다 잃은 것도 아니고 흑해함대도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세바스토폴 주유소 앞에는 줄이 서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표면을 다 봤으니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요. 3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고 있어요. 첫째, 톱니바퀴, 비용 교환비, 영어로 코스트 익스체인지 레이쇼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발 때리는 데 드는 돈 대 한 발 막는 데 드는 돈, 그 비율이에요. 평소엔 방어 쪽에서 이 말을 씁니다. 2,500달러짜리 드론을 막으려고 300만 달러짜리 패트리어트 한 발을 쏘면 막는 쪽이 망한다고요? 그런데 총가르에서는 이게 공격 쪽에 적용됐어요. 거꾸로 적용된 겁니다. 베헤모스 한 대 가격은 추정으로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 수준입니다. 정확한 단가는 비공개예요. 다리 한쪽 상판에 1m 구멍을 냈어요. 그 구멍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은 수개월, 수천만 달러 됩니다. 그리고 그 메우는 동안 러시아 보급 트럭은 어떻게 합니까? 우회해요. 우회로 길이가 평균 130km씩 늘어납니다. 트럭 한 대당 연료비, 시간, 위험 다 곱절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리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다리 위로 트럭 한 대 지나가는 게 무서운 환경만 만들면 됩니다. 그게 훨씬 싸고 훨씬 빠르고 훨씬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 어느 순간 다리는 멀쩡한데 그 다리 위로 보급이 안 가는 상태가 옵니다. 지금 그 상태가 온 거예요. 둘째, 톱니바퀴, 다중영역 작전. 아까 머릿속에 새겨두라고 했던 그 팔랑크스 센터 결정에서 실행까지 6시간. 군대의 결정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굴러갑니까? 정보가 들어오고 보고서가 올라가고 회의가 잡히고 다른 회의가 또 잡히고 며칠 단위입니다. 빠르면 하루.
6시간이라는 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사이버 정찰팀, 드론 부대, 작전팀이 이미 같은 방에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화면을 보고 같은 표적을 그 자리에서 정하고 그 자리에서 칩니다. 군사 용어로는 ODA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관찰, 판단, 결정, 행동, 이 4단계를 누가 더 빨리 돌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이걸 6시간 안에 한 번 돌립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복구 ODA는 어디 있을까요? 다리 한번 고치는 회의를 잡는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다음 다리를 정하고 있어요. 6월 9일 두 번째 타격, 6월 10일 헤니체스크, 6월 11일 4개 동시 타격. 이게 그대로 증명합니다. 셋째, 톱니바퀴.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표적이 사실은 다리가 아닙니다. 필라시킨 사령관이 인터뷰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마리우폴 도로와 베르디안스크 가는 길에 다른 부대가 먼저 타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그 길을 못 쓰게 됐고 굴라이폴레 방면 부대에 보낼 물자를 마리우폴 길이 아니라 크림을 우회해서 보내기 시작했다. 즉 부교로 트럭을 크림에 일단 넣었다가 거기서 다시 빼서 전선으로 보내고 있었다. 그걸 알아내서 우리가 그 흐름까지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가 친 거는 다리가 아니에요. 흐름입니다. 다리는 흐름의 한 매듭일 뿐이에요. 마리우폴이 막히니까 흐름이 크림 쪽으로 휘었고, 그러니까 크림 쪽 다리를 쳤고, 그러니까 부교를 깔았고, 그러니까 그 부교까지 감시당하는 거예요. 흐름은 어디로 휘든 따라갑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다리 위에 흐름을 굳혀버리는 거예요. 빙판이 깔린 도로처럼 다리는 멀쩡한데 그 위로 차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도로는 살아있는데 도로 위의 자신감은 죽었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가야 합니다. 6월 11일 밤 우크라이나는 세바스토폴의 한 역사 건물을 또 쳤어요. 그 안에는 19세기 크림 전쟁 당시 세바스토폴 방어 장면을 그린 거대한 파노라마 그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816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화재로 사실상 소실됐습니다. 그림 하나가 무슨 의미냐? 1853년부터 1856년까지의 크림 전쟁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러시아는 왜 졌습니까? 영국과 프랑스 함대의 흑해의 보급선을 차단당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까지 철도가 깔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급선이 약점이었어요. 군인은 있고 무기도 있는데 그걸 거기까지 보내는 길이 약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170년 전입니다. 170년이 지났는데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보급선이 다시 약점이 됐습니다. 그때는 영국, 프랑스 함대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땐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으로 보낼 게 풍족했어요. 지금은 본토 정유 공장 자체가 매달 두들겨 맞고 있고요. 같은 점이 있다면은 보급선이라는 약점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린 파노라마 그림이 하필 그 약점이 다시 드러난 그날 밤에 함께 불에 탔어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 같은 약점이 2번 드러난다면 그건 그 자리가 그냥 약점이란 뜻이에요. 시점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패턴은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6시간이 무서운 건 다리 하나를 끊는 시간이어서가 아닙니다. 러시아군 보급장교가 다음 다리를 어떻게 지킬지 회의 한 번을 마치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이미 다음 다리를 정하고 있다는 그 시간이어서 무서운 거예요. 진짜 표적은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 보급장교 머릿속에 있던 안전가정이었어요. 어느 다리가 안전하다, 어느 길이 닿는다, 어느 시간이면 통과한다. 그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다리는 고칠 수 있어요. 그 가정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따라오는지 봅시다. 세바스토폴은 30일 이상 정상화가 어렵다고 점령당국 본인이 인정했어요. 라즈보자 예프 총독이 텔레그램에 직접 적은 숫자가 최소 30일입니다. 휘발유는 쿠폰제, 어떤 주유소는 그 쿠폰조차 무력화, 시장에선 설탕, 밀가루, 식용유가 한정 판매로 들어갔어요. 한 사람당 3병 3봉지. 크림 한 곳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의 정유시설을 최소 30번 때렸습니다. 러시아 10대 정유사 중 8곳이 맞았어요. 이 결과로 러시아의 정유 능력 약 4분의 1, 휘발유 생산량의 30% 이상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항공유 수출을 막았어요. 자국에서 쓸 게 부족해서요. 그리고 6월 11일 밤 1856년 이후 처음으로 세바스토폴의 크림 전쟁 파노라마가 불에 탔습니다. 푸틴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도시에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림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 한국 얘기를 해야 합니다. 2가지 톱니가 한반도까지 닿아 있어요. 자,
첫째, 싼다수 대비싼 소수의 산수. 우크라이나는 2016년 초에 하루 1000대씩 요격 드론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2월 한 달에 키이우 지역에서 떨어진 샤헤드의 70%가 이 드론에 맞아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제 스팅 요격 드론 한 대가 약 2,500달러, 미국제 패트리어트 팩3 한 발이 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1200배 차이예요. 록히드 마틴이 작년에 팩3를 600발 만들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작년 겨울 4개월 동안 700발을 썼습니다. 만드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 서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최근 KMSAM-2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이전 요청을 막았어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전차 보호 기술은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배우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다만 분명한 건 그 거리만큼 우리도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산수에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둘째 톱니, 그리고 이게 더 무겁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피드백 루프요. 우크라이나 전장은 양쪽 다에게 연구개발 실험실입니다. 러시아는 거기서 자기 약점을 배우고 있어요. 스타링크 차단 전자전을 아직 못 풀고 있다고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본인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베헤모스 같은 다중영역 작전이 통한다는 정보, 이게 평양에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까요?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KN-23 정확도, 개선 전자전 체계 방공 정보를 넘기고 있어요. 그 대가로 포탄과 병력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평양에서 누군가가 지금 한강 다리 도면을 펴놓고 보고 있을 가능성, 또는 우리 군 보급선의 단일 약점을 짚어보고 있을 가능성, 우리의 지피, 우리의 비무장지대 통로, 우리의 도시 한복판 다리들, 그건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안전 가정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괄에서 무너진 게 바로 그 가정이고요. 한국에는 이미 2023년 9월에 창설된 드론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2026년까지 무인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돼 있어요. 좋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건 사령부의 존재가 아니라 6시간 OOD의 이 루프예요. 사이버, 정보, 드론, 작전이 한 화면 앞에 같이 앉아있는 그 구조, 우리는 그 6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다시 세바스토폴의 그 주유소 앞으로 돌아갑시다. 처음에 우리가 장면을 봤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줄을 선 사람들, 무용지물이 된 쿠폰, 도착하지 않는 연료 트럭, 한여름 휴양도시의 빈매대,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는 그 주유소 앞줄 위로 보이지 않는 선들이 보입니다. 한 선은 총가르 다리의 1m짜리 구멍으로 향합니다. 또 한 선은 헤니체스크 다리, 그리고 아르미안스크의 우에로로 향해요. 또 한 선은 6월 11일 동시에 끊긴 4개의 다리, 페레오 브라젠카와 미르니로 갑니다. 또 한 선은 5월에 30번 두들겨 맞은 러시아 본토의 정유 공장으로 가요. 또 한 선은 퍼스트와 470 피프스 부대가 마주 앉은 팔랑크스 센터의 화면, 그 6시간짜리 회의로 향해요. 또 한 선은 그날 밤 불에 탄 19세기 크림 전쟁 파노라마, 170년 전에 이미 한 번 끊어졌던 보급선의 그림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선은 그보다 멀리 갑니다. 평양으로 향해요. 거기서 누군가가 지금 우리 한강 다리의 도면을, 우리 군 보급선의 지도를, 우리의 안전가정을 펴고 보고 있을 가능성으로요. 세바스토폴 주유소 앞에 그 줄은 끝나는 줄이 아닙니다. 연결되는 줄이에요. 그 줄 위에서 시작된 선이 어디까지 닿는지, 거기까지 함께 와본 거예요. 총가르 다리 위에 뚫린 구멍의 직경은 1m입니다. 그 구멍은 한 달이면 콘크리트로 메울 수 있어요. 6월 안에 다시 차가 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점령 크림의 빈매대, 라즈보자 예프 총독의 쿠폰 정지 공지, 러시아에 비어가는 정유 공장, 그리고 동해 너머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다리들이에요. 이건 콘크리트로 못 메웁니다. 다리는 무너뜨리지 않아도 다리를 건너는 자신감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보급선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확신으로 지탱돼요. 그 확신이 6시간 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6월 7일 밤 우크라이나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밤이 지나 같은 무기를 다른 사람이 다른 다리 위로 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우리의 6시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